저는 그 호남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 학교 로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나 그리고 이제 호남권 시국연합선 하는데 그 시국선 관계자가 로고를 썼다고 전북도청에서 민원을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판단하에서 문제가 될까봐 로고를 들고 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일단 이 연설문하고 이렇게 옷 차려입고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발생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이란 한 국가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 긴급권이란 전쟁, 내란, 경제공황, 재해와 같은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평시체제를 초월하는 권한을 국가 권력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행정권의 집중과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예배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적 위기를 제거, 방지할 수 있게 하는 헌법 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도 국가 긴급권의 한 종류인 계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안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시피 비상계엄의 선포는 전시, 사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판단은 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87조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제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 제80조 제3호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비상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권능을 제한,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거쳐서 198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은 형법, 민법, 상법 이러한 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률보다도 우선적인 지위를 지닙니다. 네 번째는 형법의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엄이라는 비상 대권은 네 번째는 형사사법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국제체제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측면에서 잘 제도화되어 있는 국내 정치 체제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와 같은 정부라는 권위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고 제도나 규칙의 발달이 미약하며 국가 간 이해의 상호 간의 충돌의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관계도 제도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지금도 지속된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인 최영종 교수는 무역, 안보 및 영역은 물론 환경, 인권, 해양 등 모든 분야가 어떤 형태로 제도에 관리, 통제되고 있으며 최근 그 법제화의 정도가 상당히 심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정치 학파에 이르는 학파 중에는 영국학파라는 학파가 가톨릭 대학교 교수인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인 최영종 교수는 죄송합니다. 영국학파가 존재합니다. 가톨릭 대학 교수인 마사은 교수는 영국학파의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제사회화 하였습니다. 마사은 교수는 국제사회가 일종의 사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구현하는 규범 또한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였던 헤들리브는 국제정치에서 질서가 정의보다 우선성을 갖는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질서가 정의보다 우선성이 있다는 것을 헤들리블 교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에서도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국제정치학자의 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크리스티안 로이스 스미트 교수는 무엇이 문명화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에서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제도적인 관습에서 나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치 학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와 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으며 질서가 정의보다 우선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미국, 미합중국 연방정부, 독일 연방정부 등 단일정부, 중앙정부라는 개념이 없는 국제정치에서도 질서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파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라는 개념이 있는 국내 정치에서는 질서와 제도의 중요성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계엄이 국가 긴급권의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입헌주의 체제는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을 통해 전제 군주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권력 분립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국민의 사회 표현으로 간주되는 법률에서만 할 수 있는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헌주의 체제는 평판 상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쟁이나 내란, 경쟁왕 제외같이 국가의 전쟁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원과 같은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직면되면 헌법의 기본체제의 보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수 없을 때 권력 분립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기에 국가 긴급권이 있는 것이요 비상계엄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정의보다 우선성이 있어야 된다는 불교수의 말을 깊게 살펴보면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의 공동선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엄청난 문제이기에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동의할 만한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슈페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합리적 논의에 동의할 수 있는 독특하게 결정된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저는 질서와 정의보다 우선성을 가진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질서와 제도는 중요하며 질서와 정의보다 우선성을 가진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평상 상태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국민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하여 위임받은 대통령의 판단하에 국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의 범죄 구성 요건 3조 중 하나인 유추해석의 금지원칙 위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과 헌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탄핵재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법을 준용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무시하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석의 금지원칙 깬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의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 소추안 의견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 소추안 의견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을 간주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에서 오류가 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질의응답 판례가 아닙니다. 법적에서의 정당성은 판례에서 나온 것이지 단순한 질의응답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6년에 발간된 법령 질의해석 매뉴얼에 의하면 법령에서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1997년 10월 30일에 청구한 결정 95 헌마 하나 둘 넷에는 공보처 장관의 통보는 지역신문 발행인의 질의에 따라 보낸 단순한 회신으로서 법률적 문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자기나 부자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대법원 행정처의 질의응답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95 헌마 하나 둘 넷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어기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저는 백태년 의원과 이에 보좌진은 자기 행위가 법률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법률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태년 의원과 백태년 보좌진에게는 위법 사유가 있기에 위법적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 헌마 하나둘레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극거히 강요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질의응답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권한 대행에 임명하라고 시도한 이 행위는 괴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재판의 진행은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원활적인 심판 및 헌법적인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제40조 제2항은 제1항 수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집중된 때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거물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위법 수직 증거의 배제 법칙으로 제308조의 조문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할 수 없다고 규정을 있는 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5차적 증거 여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앞서 원포인트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탄핵 심판의 증거 법칙은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는 전문용어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등에는 공판주기 또는 공판주기 또는 공판진술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주기 또는 공판주기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 내용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피의자 신분처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주기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주기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과 3항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중기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할 수 있다.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중기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할 수 있다. 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는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둘째, 공판중기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양자 중 그 어느 하나도 조건이 불충분할 시 증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존 판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법관을 직권 행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판의 진행에도 직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권을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재판 2017호 3884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사법권은 행정과 달리 사실적 사건이 법적으로 부여되므로 재판에서와 같은 명확한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사실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적법한 증거인지 적법하지 않은 증거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형사소법 제312조를 무시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분조서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하였습니다. 증거 채택한 이유는 재판관 평해에 갇혔기에 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관 평해에서 법령을 해석하며 채택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은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 방식에는 윤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습니다. 윤리해석이란 법령 문장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국가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령 문자는 원래 의미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자를 충실히 파악하여 당의 법령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논리해석에만 구애되어 공통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관측하지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해석은 제1차적으로 논리해석이 따라 법령의 의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제2차적으로 그 해석 내용이 과연 사회 입법의 정의와 공정의 관계를 상치되는지 또한 법의 최종 목적인 공공분리 유지 및 신청 실현 방안에 합의한 후 논리적으로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소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해석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대지 마. 왜냐하면 다른 법문의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문 전체의 취지, 법령 전체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이끌어내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리해석은 법령의 문자 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와 사물의 논리를 도입하여 법령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확장해석과 변경해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석이란 법령 규정의 문자를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보다 확장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장해석과 관련한 주의할 점은 수박의 규정이나 개인의 권리에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나 부합하여 무분별하게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해석은 법령 규정이 모든 권리들을 변경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경해석은 입법상의 잘못이 명백하다든가 그 밖에 그와 같은 해석이 인정될 만한 판결이 매우 확실한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어야 하고 확장 해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변경 해석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에 특별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번 변경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헌법재판소 하고 싶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의 법령 해석은 형사재판의 법령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운영배 잘 들어라. 그러므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법령 해석한 데 있어 확장 해석과 변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을 창조한 기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대로 법령 해석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에 법령을 해석할 때는 확장 해석과 변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령 해석하는 데 있어 유추 해석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판 2018고 3443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원법정 중에는 국가형법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형벌을 법률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하여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함에 있어서 확장 해석
환경에서 그리고 유치에서 가요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합니까? 맞습니다. 미쳐서 그래. 미쳐서. 천번 양보해서 직권주의 형식의 재판이라 가정하여도 이는 직권주의 재판 형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법연시에서는 순수한 당사주의도 직권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든 직권주의든 간에 직권주의 재판이나 당사자주의 재판 모두 국가 형벌권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 적정 절차에 보장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적법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서 사업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증거를 어떤 것이든지 가져다 쓰는 것은 공판 절차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전투주의자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인 대판 2010도 2094와 대판 2020도 하나공 72구에는 약관이 위법성인 증거로 증거 채택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제311조를 지키지 않고 증거 채택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능력 인정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심판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 2010도 2094와 대판 2020도 하나공 72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대판 2010도 2094 판례 중 일부만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법 제200조 5 제213조 2 제308조 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하여 증거가 수입된 경우에는 장애 증거뿐 아니라 그 터다가 획득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은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타당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지금까지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 절차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 위법 요소만 제거내지 배제됐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을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해 증거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판 2020도 하나공 729 판례 중 일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이들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위 판례들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첫째, 대판 2010도와 2010도, 2094와 대판 2020도 하나공 729 판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본래는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사정의 하나여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위법 수입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이 판례들은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공판 과정이지 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사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잘 들어라 문영배.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판의 심리는 다른 것입니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2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기관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 3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즉, 수사와 공판이 다른 것은 권력 분립에 따른 견제에서 나온 것이기에 수사기관이 예외적인 증거의 채택을 헌법재판을 적용! 일반화시킨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312조를 어기고 증거를 채택한 것은 위법성이 충분한 행동이며 사자주의 재판도 아닌 비열하고 추잡한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 행위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312조를 여기고 증거 채택한 그 비열하고 추잡한 직권남용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치 논리의 자의적 동원으로서 사실상 법치를 부정한 수준의 논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민농정당 재판을 사법판의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재판소는 312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엠네스티 기념관 사건 재판 14도 3323 재판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The portion are tendered in evidence by the prosecutor in the same way that it is a form of proof. 진술서는 검사의 같은 방식으로 증거 제출된다. 즉, 공식적인 입증 절차 없이 제출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행위가 박정희 정권 당시 인혁당 재판하던 법관들과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당신들은 박정희 정권을 전체주의,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합니다. 그런데 왜 한 행동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 순탄하는 법관들의 모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4 헌납판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형사소법 제311조를 어기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안을 비롯하여 법령을 해석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확정 해석과 변경 해석하였던 것, 그리고 유체적 금지 원칙 어긴 행위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평일한 핑계와 종전에 윤석열 정부를 관료해 탄핵했다 라는 핑계를 대며 헌법을 유인하는 것에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고 민주주의 남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전 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전체주의자들에게 부역하는 격한 행동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양심을 곱게 여기는 국민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전체주의자들에게 부역한지 지켜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켜볼 거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네. 법관이기 이전에 제발 양심을 지키십시오. 최형 법정주의를 준수하십시오. 고에 걸면 고거리, 귀에 가면 귀거리, 피하다면 아무 것이나 진보가 가져쓰는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탄핵 이종을 위하여 탄핵의 한 뜻을 강조하는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입당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의 한 뜻이라니 마치 조직폭력배 조직의 주목과 같은 단어라니, 적어도 법관이라면 조폭 주목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어라. 당신들이 법관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법관인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워. 발인의 한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옳은 판결이라고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견타서 베베꼬리 모지와 편협하기 짝이 없는 옹고집일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운 일과는 전혀 반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마그나 카타 제44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법을 알고 그를 잘 준수할 의도가 있는 자만은 재판관, 시한 요시간, 군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경기도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민주주의가 믿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동은 민주주의 남용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자들에게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자유민권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남용한 것을 민주주의가 믿는 전체주의자들은 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인 2024 헌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기반해 둔 이념인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법치주의가 주요한 요소가 되는 민주주의가 구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판이자 그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마땅히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저 사커 부패한 전체주의 기계를 막고 우리가 정부의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을 유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견에서 이 회견에 대해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지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법리에 따라 심리를 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판결이 탄핵 기각 혹은 탄핵 박하 통보를 낼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형 법정주의를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헌법재판소는 유치해석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헌법재판소는 전체주의자에게 부역하는 매국노가 되지 마라!